저는 핀테크와 헬스케어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혁명, 유니콘 기업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산업이고 일상생활에도 가장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핀테크고 헬스케어 쪽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메타버스가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신속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특정 메타버스가 뜰 것이다. 이렇게 한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바람직하지다. 테슬라로 대변되는 미국 주식들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까요? 구독자 많이 빠질 각오로 들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실리콘밸리의 통을 모셨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 매체로서 저도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데 더 밀크 잘 알고 계시죠?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님과 또 미국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 밀크가 저희 티타임즈에 나와주셨습니다. 와우, 티타임즈가 저희 더 밀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원래 실리콘밸리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저희 더 밀크 1주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같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더 밀크는 실리콘밸리 산호세 본사가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보물과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현장에서 한국어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또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들도 엑기스만 담아서 방송과 뉴스레터 그리고 더밀크닷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더 밀크에는 또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미국 형님인데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뭐 참 많은 투자 자문사가 많습니다. 몇만 개가 되죠. 그 중에 하나의 회사 테일러 투자 자문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IO니까 어떻게 투자 총괄 대표죠. 실제로는 제가 운영을 다 맡고 있습니다. 폴폴 매니지먼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본 업이 그거고 이제 더 밀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좀 더 미국 투자를 통해서 부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에 또 오래 계셨잖아요, 손 대표님. 기자로서도 오래 계시고 또 창업하셔도 오래 계시고. 그 본론 여쭤보기 전에 좀 돌발 질문으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리콘밸리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분도 직접 만나보셨다 이런 분 좀 있으세요? 오, 많죠. 네. 제가 만나봤다는 사람들은 말을 섞은 사람, 네네. 그냥 만나서 멀리 하는 사람은 네. 아니고요. 뭐 직접 만나봐서 말을 이렇게 섞어본 사람, 네, 마크 저커버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 그다음에 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네. 저는 뭐 저커버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밀크 잘 보고 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물론 제가 특파원일 때, 네, 특파원일 때 뵀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기자들, 이제 기자간담회 10몇 명 있는 기자간담회에서 마크 저커버그 질문을 했는데, 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그만둬라. 그 정도로. 왜냐면은 마크 저커버그는 지금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자 CEO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왔어요. 네. 지금은 CEO만 하고 있죠.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자, 이사회 의장, CEO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회사 내 막강한 권력, 1인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권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야 이런 질문도 괜찮아?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no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단호하게 no. 하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또 한 5분 정도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공과 회사를 이 컨트롤하는 것과 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네.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아까 인상적인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다음코 마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창업자이자 대표한테 그런 질문하면 홍보팀에서 난리 일단 나고요. 만약에 그런 걸 들은 창업자 CEO도 굉장히 당황해 할 텐데 단호하게 그냥 바로 얘기하는군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실리콘밸리 문화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군요. 좀 신기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김범수 대표님이 나오셔서 헬스케어랑 이렇게 핀테크 쪽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래 취재하신 입장에서 실리콘밸리 요새 트렌드 뭐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원쌤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네네. 헬스케어랑 핀테크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핀테크와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트 인터넷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기술적인 펀더멘털도 바뀌고 있고 그런 아주 넥스트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거를 웹3라고 합니다. 웹3 중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큰 셈이고요. 네. 지금 그거를 포함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혁명 그리고 제일 큰 핫 트렌드 투자도 제일 많이 되고 있고 유니콘 기업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산업이고 일상생활에도 가장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핀테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API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 그런 레가시 시스템이 지금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많거든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불편해요. 투자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한 걸로 나와서 왜 제가 또 핀테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핀테크는 이제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고 또 밀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카카오톡인데 네. 카카오톡만큼 암호화폐 앱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저를 그렇죠. 봐도 좀. 예,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핀 쪽, 네. 핀 앱이거든요. 핀 앱과 라이프스타일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잘 안 됐지만 네. 그 트렌드를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핀테크와 라이프스타일이 지금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핀은 이제 핀테크 그러니까 핀테크란 말도 좁을 수가 있어요. 아, 핀테크란 말도 작다. 오히려 핀 인포메이션 저희는 핀4라고 하는데 핀 인포메이션, 핀 라이프 이런 것들이 라이프 핀 뭐 어떤 말을 하건 간에 지금과 같은 빅 트렌드 갈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보건 의료에 대한 관심.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영역이 바이오 헬스죠. 바이오 헬스가 무해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 두 가지를 하시는 플러스 네. 넥스트 인터넷 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캐치할 만한 거는 이 보통은 메타버스만 생각하는데 꼭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넥스트 인터넷 자체를 좀 더 크게 말씀을 그 해주셨고 메타버스는 넥스트 인터넷의 일부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좀 이제 좀 확장해 주셨고 또 하나가 핀테크 하면은 우리 솔직히 그냥 인터넷 은행 앱 정도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핀테크가 아니라 핀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쪽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메타버스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미국 형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메타버스 쪽 실질적으로 계속 주식 같은 거 좀 사모으는 게 유리한 건지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메타버스도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죠. 그다음에 이게 트렌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변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상황이 있을 때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레버누가 있는 매출이 있는 디지털 변신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디지털 변신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5G라든지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 메타버스가 뜰 것이다 이렇게 한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물론 기술 중심으로 보면은 변혁이 그렇게 빨리 오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이 이번에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메타로.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에코시스템이 메타버스 어떤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손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헬스케어 쪽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병원이 가깝잖아요. 모시고 갈 수가 있고. 네. 미국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월마트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화상 인터뷰를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겠죠. 메타버스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속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상황. 그러니까 홈 베이스로 이렇게 홈 오피스처럼 하는 그런 3D 베이스의 가상 현실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거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 뭐 그런 게임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초기다 그런 거. 그래서 아직도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군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호캣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바꾼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실현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투자 같은 경우도 당장 얘기하지만 사실 마크 저커버그 이거 메타버스가 5년 후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기술적으로 5년이고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거 어떻게 보면 더 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처럼 지금 막 화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처럼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또 거기 이제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 만약에 하면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되니까 시가총액 7위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유는 안 보고 지금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도 그 기존에 있는 인터넷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PB나 UB 훨씬 떨어지고요. 또 고글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쵸. 인터넷도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현실을 분석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한데 뭐 이렇게 하고 뭐 뜬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건 네, 아니지만 이게 캐치하게 다니는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상당한 위험한 어프로치 아니냐.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이게 5년 후에 벌어질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네, 그래서 페이스북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섹터 중심으로 봐야 되고 어떤 섹터의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할 때 개개 종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식 종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미국의 투자에서는 안 되고요. 어디 하면 안 됩니다.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주는 위험이 크니까 거기에 맞게 퍼센티지 정해야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성장성 캐러고리가 뭐냐면은 large cap growth예요. large cap growth는 이제 큰 회사, 한국말로 큰 회사죠. 대형 성장주로 얘기하죠. 대형 성장주로 하기에는 성장성이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매출의 증대가 폭이 줄어들고 프로핏은 여전히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 성장주로 하기에는 다른 걸 갈아타거나 줄이는 편이 낫다.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펄펄 중에 뭐 페이스북을 줄여라, 테슬라를 줄여라 그러면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위험 요소에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펄펄 줄이는 겁니다. 거기서 내 전체 중에 좀 비중을 줄이려는데 그걸 오해하시고 팔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구글, 애플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테슬라 뭐 다 얘기할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폴폴리오 중에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 이유는 그 프로핏 마진은 좋지만 성장성은 지금과 같은 성장성을 이루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불에서 200불 갈 때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200불에서 300불 갈 때 시간을 보십시오. 그 시간대가 점점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만큼 막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못합니다. 못할 것이가 아니라 그거는 뭐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비용은 그러니까 어떤 같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중에 메타라는 것을 잡아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익을 환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즈니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게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왜 저희가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로의 전환은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워낙 위기에 있고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를 한번 세탁을 해주는 면에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네. 리프레시 버튼을 눌려서 새로 고침 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봤을 때는 마크 저커버그가 가리키는 게 그냥 메타버스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게 사실 메타버스 이름 바꾼 것도 이번 커넥트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래 노비를 내놨어요. 네, 노비 네.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암호화폐 지갑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같이 이번에 같은 시기에 내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리키는 거는 메타라는 거는 비욘드거든요. 그러니까 비욘드 인터넷, 비욘드 파이낸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의 비전이 원래 이제 커넥팅 피플이거든요.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웹 2.0 시대에 사람을 연결한다는 거는 인터넷에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람을 연결한다는 건데 앞으로는 뭐냐 인터넷에 지금 연결하는 게 다 연결했잖아. 네. 그리고 연결 안 된 사람들이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뭐 섬 이런 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리 했는데 지금 중국을 들어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넥스트 영토가 어디냐? 버추얼인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하고 리얼 라이프랑 연계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영토다, 디지털 영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대중들을 좀 그쪽으로 끌어가서 비즈니스들을 만들자라는 건데,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우리가 그거는 관심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걸 쫓아가야 돼,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고, 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테마에 따라간 나머지 이제 본질을 못 보는 그런 일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혹시 어때요? 페이스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한국에서보다 더 안 좋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이나 일반 뭐 젊은 친구들은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소위 MZ 세대들이 이제 페이스북 안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틱톡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도 위기고 실제로 평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거는 페이스북이 이제 담배와 같다. 빅토바코 회사랑 같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유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는 몸으로 유해한데 이건 정신적으로 유해하다는 게 지금 많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도 나왔다고. 뭐 보고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식이 그래서 물론 이제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구글과 듀오폴리 하고 있는 양자 독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듀오폴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광고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쭉 성장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에지이지라고 하는 과거 어땠냐라는 것보다는 투비 어떻게 될 거냐를 더 관심이 성장률 어떻게 거기에 제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페이스북 무례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번에 테슬라가 또 천슬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천슬라가 되면서 페이스북을 밀어내고 또 5위인가로 또 올라갔죠. 그 테슬라를 보면은 신기한 게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더 계속 올랐잖아요. 미국 형님이 보시기에는 또 이 테슬라로 대변되는 미국 주식들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까요? 구독자 많이 빠질 각오로 들으십시오. 결국은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폴폴리오에 저희도 넣습니다. 테슬라가 분명히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가 있고 항상 10%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리스크에 노출이 더 많이 돼 있느냐 적게 되느냐를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지켜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 100년사를 보면은 참 많은 회사들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라지캡 그로스 성장주죠. 성장주입니다. 아까 페이스북이랑 똑같은 거죠? 같은 대형 성장주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어차피 미래의 가치니까 그걸 인정한다고 쳐도 PE가 S&P 500의 10배예요. 그래서 10배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주는 폭락장일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지만 특히 이제 투자자가 종형 폴폴리오를 만드시고 했을 때 테슬라를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보유고 성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식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고 여러분한테 팔라 그러고 저는 팔고 여러분들한테 사라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은 짧은 시간에 이만큼
돈을 잃을 가능성도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보셔야지 테슬라만, 특히 한국에 오니까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밖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 투자 대상 그룹이 6,600개, 6,700개고 페이스북과 이런 빵 주식보다 성장성이 두세 배 이상 컸던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이에요. 오릴리 같은 회사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도미노 피자, 우리가 아는 그 도미노 피자 회사도 뭐 그냥 일반 피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미 기술을 가져져 있고 성장률이 구글보다 더 높았던 그런 회사고, 오릴리 같은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는 유통하는 회사인데, 미국인들이 워낙 이제 DIY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스스로 고치고 엔진오일도 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성장이 되게 크게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일반 구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조금 그래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조금 더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요거 몇 프로 갖고 가고 하겠는데, 이거 보시는 굉장히 많은 저희 같은 이제 개미들 중에서도 안 보이는 개미들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10개로 나누기가 되게 좀 이렇게 한 주도 못 사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옆에서 삼성 사셨고, 삼성 같은 주식이 미국에 어디 있냐? 그럼 이제 아마존, 뭐 아니면 애플, 뭐 이런 거, 테슬라 이렇게 샀던 건데, 그분들이 이제 테슬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1, 2위 주식들도 생각보다 조금 이 영업이익 예상만큼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위기감을 느끼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두 가지 방법인데, 소액 투자자 말씀하신 네.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소액, 특히 젊은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제 나이 때쯤 되면은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1억, 2억, 3억, 4억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개런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합리적인 방법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0만 원이 그때 되면 1억이 됩니다. 예,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존, 애플 이런 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숨어있는 알짜 회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50불 대, 60불 때부터 200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6,600개라고 그랬잖아요.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밖에 안 하는 주니까 그런 거 3개 정도, 4개 정도를 가지고 한두 달 정도 또는 석 달 정도 투자를 해서 단 5%, 10%라도 성공하는 투자,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투자해도 좀 벌 수가 있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회사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왜 남이 좋다 카더라 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사느냐. 자기 돈인데 그 100만 원이라도. 내가 그 회사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10K라는 게 있다고요. 회사의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를 보고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프로핏, 이익이 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걸 보고 투자해야. 기업 보고서 같은 거. 그렇죠.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고 년 보고서도 보시고, 그리고 영어로 다 번역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확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 습관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10몇 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다른 애들이 같이 좀 빌려내지. 다른 애들이 와인 파티 할 때 나는 분기 보고서 하나라도 더 본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만큼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같이 펀더멘털리스트들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아요. 시간이 차이 난 거지. 펀더멘털이 강하고 매출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주가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보상이 돼요. 언젠가 그게 일주일 있다가 될 수 있고 1년 있다가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한 주를 사보지 말고 1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성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달러 베이스가 원화가 10만 원 참고 10만 원치만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사게 되면 그게 10만 원, 10만 1,000원, 10만 5,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9만 원짜리 그렇죠. 되잖아요. 달러는 딱 달러 어마운트를 10만 원이라 정해놓고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왜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따르시면 돼요.
아, 네. 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두 가지 지금 얻어가실 게 아무리 100만 원 수익 투자라고 하더라도 나 100만 원이니까 그냥 몰라 그냥 제일 큰 주식 살래 이거 안 되고 예. 잘 나눠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눠서 투자를 할 때 그냥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기 보고서 보고 예. 기업 분석해보고 어떤 섹터가 좋은지 보고 예. 그 공부하는 습관 그 공부를 해서 일단 벌어들이는 습관까지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미국 주식을 밤에 새벽에 보고 예. 그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 주식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르겠네 주가 올라갔으니까 어제는 뭐 때려졌으니까 우리도 좀 팔아야 되나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좀 끊긴 느낌이 들어요. 어느 완전 순간부터. 끊어졌어요. 네, 그거 왜 미국 그런 겁니까? 팬데믹 상황이 있을 때 미국 자체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미 일어났어요. 특히 그 팬데믹 상황일 때 미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PPP라는 걸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에어라인도 가고 식당 이런 데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을 영업을 하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으면은 론이 다 은행권에서 다 내줍니다. 정부에서 다 보증이 되니까. 그래서 100만 불 받았어요. 레스토랑에서. 그 중에 90%가 너네들, 야,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를 너 저 인건비로 나가잖아. 월급 주잖아. 그러면 90% 갚지 말고 10%만 갚아. 그러니까 직원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해도 돈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은 직업이 잃었다 그러면 또 서포트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야, 네가 100을 벌었으면 내가 90을 챙겨줄게. 팬데믹 상황에 너 나오지 마. 그 대신 정부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비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막 진행이 되니까 해외 자산, 있는 해외 자산들도 폴폴리오. 한국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 이머징 마켓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돈 빼가지고 미 국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한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캐나다 이런 데서 미국 주식을 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스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같은 리스크의 리턴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해서 작년에 해서 1년 만에 새로운 회사가 300개가 IPO가 왔어요. 300 몇십 개가. 보통 한 120, 30개거든요. 지금 이때 뭐 스펙뿐만 아니라 상장을 많이 했는데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적어졌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아쉽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미국은 핀텍이라는 이제 파이낸셜 섹터의 어떤 서포트, 정부의 그 어떤 지원, 자산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자산시장을 보호하고 은행권들이 보호가 되니까 결국은 그 돈들이 시중으로 다 많이 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신기술, 어떤 기술이든 AI든 그게 상용화가 돼서 매달 돈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파이낸셜 섹터가 강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파이낸셜 섹터가 강해야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신약 개발이라든지 메타도 결국은 하이 리스크거든요.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화가 되고 금융권이 좀 더 선진화가 되면은 한국이 지금보다 국력이 훨씬 더 세지고 아마 세계 3대 대국이 될 겁니다. 손 대표님도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한국은 지금 오징어 게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고요. 그것은 뭐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우리 뭐 K-팝이나 뭐 K-푸드라고 그거보다 훨씬 큰 정말 한국인들이 너무 우리를 좁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잠재력도 그렇고 우리의 포텐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나. 오히려 전 세계는 한국인들,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잠재력들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고 또 미국 시장에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회사의 주식을 한국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글과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외화 유출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왜 외화 유출이야? 그들의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한 마인드, 투자도 글로벌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한 마인드,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미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자본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의 인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몇 번에 걸쳐서 이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데요. 뭐 계속 보시면 이제 실리콘밸리 문화, 뭐 미국 문화,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투자받나, 또 이번에는 미국에 어떻게 투자하나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한번 용기를 가지셔서 저희가 미국이 못 갈 곳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짜 계속 왕래하고 우리가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형님 말씀 들으시고 아무리 소액 투자자라도 잘 나눠서 네, 꼭 이렇게 성공한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더밀크도 많이 좀 보시고 더밀크 I가 두 개입니다. I 두 개. MII MIILK 더 THE. 예. 네, 더밀크도 많이 보시고 또 저희 티타임즈도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 분석, 섹터 분석도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 거 한국까지 오셔서 또 티타임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티타임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